네, 오늘 특수교육학개론 첫 번째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교육학개론 첫 번째 특수유아를 위한 교육의 이해 1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1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특수유아를 위한 특수교육의 개념을 이해하고 특수유아를 위한 교육의 특징을 이해하고 특수유아를 위한 통합교육을 이해하는 데 학습 목표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특수유아를 위한 특수교육. 특수유아를 위한 교육은 특수교육 안에 포함되어 있겠죠. 그 대상이 유아다, 특수유아다라는 데에 초점이 맞춰질 때 유아 특수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아 특수교육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수교육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특수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는 물론 특수교육에 대한 방향성 같은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1항에 특수교육의 대상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1항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이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특수교육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개별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별하게 고안된 교육과정의 실행이다. 이와 더불어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관련 서비스의 제공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을 특수교육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1항에서 의미하는 특수교육 대상자는 시각장애 아동,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를 포함합니다. 더 자세하게 유아특수 개념의 유아특수교육 대상자를 살펴보면 특수교육을 제공받게 되는 특수교육 대상자는 학령기의 장애아동뿐만 아니라 학령기 이전의 특수유아도 해당이 됩니다. 유아특수교육을 제공받게 되는 특수교육 대상자는 출생부터 6세까지 학령 전기의 특수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입니다. 유아특수교육은 학령기 특수교육이나 일반 유아교육에 비해 교육과정과 학습활동이 더 강조됩니다. 특수유아는 일반 영유아들이 자연적인 발달 단계를 거치면서 스스로 습득하는 기술을 습득하지 못하거나 지체를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기술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보다 계획적으로 구조화하고 개별적인 활동과 목표 지향적인 교수 활동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유아 특수교육이 특수유아의 개별적인 요구에 초점을 맞추고 가능한 한 조기에 집중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때 특수유아의 발달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지체되거나 일탈된 발달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결과들을 예방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아 특수교육 대상자는 일반적으로 장애를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유아뿐만 아니라 장애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아무런 교육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장애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은 유아, 즉 장애 위험 유아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특수교육 통계 2020에 따르면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 중에서 장애 영유아가 439명,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가 6,536명으로 모두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의 장애 영아와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는 7.3%에 해당됩니다. 다른 연령의 특수교육 대상자의 퍼센테이지는 몰라도 적어도 우리가 영아,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는 7.3% 정도가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교육부 특수교육 통계 2022년 도에 실시한 자료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보시면 2022년 특수교육에서 보시면 특수학교에 다니는 이제 장애 영역을 보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지적장애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반 학교에서의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장애 영역별로 보면 지적장애가 제일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반 학급, 그러니까 전일제 통합학급에서도 보시면 지적장애가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제일 많이 장애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다니는 학교는 일반 학교에서의 특수학급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특수학교, 그 다음에 일반 학교에서 전일제 통합학급, 일반 학급으로 이제 그 다음 순위로 이제 특수아들이 재원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교육부 2022년 특수교육 통계를 보면 이제 많은 장애들 중에서 지적장애가 50%가 넘습니다.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폐성 장애, 그 다음에 지체장애와 발달 지체장애가 비등한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또 통계를 보자면 특수학급에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 학교에서의 특수학급에 가장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많이 재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특수학교, 그 다음은 일반 학급에 재원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제 학교별로 살펴보면요. 초등학교에서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초등학교가 48.7%, 그 다음에 중학교가 20.7, 그 다음 고등학교 24.3%, 중학교 20.7%, 우리에 해당되는 유치원, 영아 다 포함된 거는 8.3%로 저희 아까 2020년 자료에서는 7.3%라고 했죠. 근데 2022년 자료에는 8.3%로 표시되었습니다. 책에는 2020년 자료까지밖에 없어서 제가 2022년 자료까지 함께 가지고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특수학급의 학생 수는 이제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971년도에 비하면 거의 몇 배가 뛰었고요.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수업 초반이기 때문에 이 특수학급의 학생 수가 는 거에 대한 예측을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지만 수업을 쭉 이어나가면서 왜 특수학급의 학생 수가 늘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반 학급에서 전일제 통합학급에 재학 중인 특수 유아, 특수교육 대상자 수를 보면 네, 마찬가지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네,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15페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특수유아를 위한 특수교육의 목적은 어떠한 것이 있느냐? 네, 우리도 마찬가지죠.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지금 왜 퇴근하고 이런 수업을 듣습니까?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러한 네,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이렇게 열심히 저희가 수업을 하고 있죠. 저 역시 왜 이렇게 지금 벽 보면서 유튜브를 찍고 있을까요? 그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다 열심히 자신의 위치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특수유아를 위한 특수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특수유아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이러한 유아 특수교육은 장애로 인한 불리한 조건들을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도록 도와주고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특수유아가 보다 나은 삶을 살도록 하는데 이 특수교육의 목적이 있습니다. 특수유아를 위한 특수교육은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영유아기에 경험하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합니다. 그리고 영유아 시기에 장애 진단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영유아 시기는 발달이 고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특수교육을 제공하면 최대한의 발달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영유아에게 적절한 교육과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특수교육의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특수교육의 목적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조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생애 주기에 따라 장애 유형, 장애 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수유아를 위한 특수교육의 목적은 예방적 측면도 강조합니다. 유아 특수교육이 가지는 여러 가지 목적 중에서 교정보다 예방을 중요시합니다. 유아 특수교육에서 예방적 측면이라 하는 것은 장애 위험 아동의 경우 장애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과 기존의 장애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2차적 장애, 예를 들어 자극과 경험 부족으로 발생되는 2차적 장애, 학습과 발달의 지체로 인한 2차적 장애, 이러한 것들을 예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수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특수유아의 특성에 적합한 조기 교육이 적절히 이루어지면 정상적인 발달의 촉진, 그리고 2차적인 장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의 가능성이 있는 영유아가 발견되면 조기에 특수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장애를 미리
예방하고 장애로 인한 입체적 장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수유아를 위한 특수교육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장애 유형과 연령층이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특수교육 실태조사 2020년에 따르면 특수교육 대상자 89,530명 중에서 장애 발견, 의심이 된다라는 시기가 출생 후 3년 이후가 4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보시면 태아기 또는 출생 시에 9.0%, 출생 후에서 1세 미만이 17.2%, 1년에서 2년 미만이 14.9%, 2년에 3년은 16.3% 등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가장 장애를 발견하고 장애를 의심한 시기가 3년 이후가 가장 높다. 그러니까 저희가 만나는 친구들이 가장 높지요. 여기서 말하는 건 만이기 때문에 유아 시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장애 진단을 의뢰한 권유자가 누가 있느냐? 가장 높은 비율로 보호자, 자신 또는 가족이 47.5%입니다. 이제 그 다음은 의사. 우리나라는 이제 만 5세까지 매년 건강검진을 꼭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 1차, 2차, 3차, 7차까지 있죠. 7차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건강검진을 통해서 의사선생님 혹은 다른 질병으로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선생님 발견해서 하는 장애를 진단받기를 의뢰하는 권유자가 의사가 두 번째로 높습니다. 그 다음 우리죠.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교사가 21.1% 이렇게 있습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오면 이제 특수교육 대상자의 장애 진단 시기는 처음 발견한 시기와 동일하다라는 비율이 27.4%로 가장 높고요. 다음은 장애 발견 의심 후 3년 이상이 21.7%로 그 다음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 발견한 시기와 장애를 진단받은 시기가 사실 처음 발견한 시기와 동일하기 때문에 3년 이후에 발견하고 혹은 의심하고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부모, 의사, 그리고 저희 같은 교사, 직군들이 이러한 것들을 눈여겨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유치원 학업 성취도의 주요 평가 방법의 주된 평가 항목은 일상생활 관찰평가입니다. 결국은 특수학교 교사든 특수학급의 교사든 이 특수유아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상생활 관찰평가를 통해서 이러한 특수교육이 필요한지 여부를 좀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것들을 의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상생활 관찰평가가 주된 평가 방법이고 그 다음에는 수업시간 또는 평가장면 제시 후에 관찰하는 관찰평가 그리고 포트폴리오 평가 이러한 것들이 그 다음 주요 평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책에는 너무 간단하게 몇 줄로 이제 실태조사가 이렇다라고 나온 거를 제가 이제 그거와 연관된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와서 이런 자료들이 있구나라는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구나라는 것들을 선생님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이러한 것들이 있구나라고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영화만 또 따로 실태조사를 했더라고요. 특수교육 실태조사 2020년도 영화만 따로 실태조사를 한 걸 보면 장애 진단을 그러니까 장애 진단 받기를 의뢰를 권유한 사람이 가장 높은 퍼센테이지로 의사가 가장 높았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때 건강검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강검진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권유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 혹은 또는, 이거는 추측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영아 시기에는 병원을 자주 가죠. 감기도도 가고 막 다양하게. 아무래도 그런 쪽의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사를 만나면서 이제 의사가 의뢰를 권유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특수학교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처음 교육받은 시점은 사실 다 비등한 퍼센테이지를 보입니다. 30에서 36개월 미만은 20.9%, 그 다음은 18에서 24개월 미만은 19.3%, 12에서 18개월 미만은 18.7%, 24개월에서 30개월 미만은 16.7%, 6에서 12개월 미만은 15.7%, 6개월 미만은 8.7%, 로 이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건 30에서 36개월 미만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앞에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장애 진단을 의뢰를 권유한 사람에 대한 거를 얘기가 나왔고요. 이제 의사와 보호자 자신 또는 가족이 높다. 그리고 장애를 발견하고 의심한 시기가 가장 높은 것은 이제 1에서 6개월 미만에 가장 이제 의심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 진단을 받은 시기는 1에서 6개월에 가장 네, 갑자기 방송이 나와서 급하게 껐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은 12에서 18개월 미만이 그 다음 장애 진단 시기로 높다. 그리고 이제 장애 진단 시기를 보면 왜 장애 진단 시기가 이제 그 장애 발견 시기가 왜 다르냐라는 질문에는 이제 너무 어려서 의사가 예후를 보고 추후 진단할 것을 권유했다. 라는 게 가장 높습니다. 물론 장애 발견 시기와 장애 진단 시기가 같은 것은 예외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제외하고 장애 발견 시기와 장애 진단 시기가 왜 다르냐라고 했을 때 우리 의사가 좀 조금 더 지켜보자 라고 해서 권유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잘하면 나아질 것이다. 저희 굉장히 현장에서 많이 보는 케이스죠. 지금 어려서 그렇고 잘하면 나아질 것이다 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진단 시기가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제 방문하는 것이 어려웠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 이제 그 다음 순위로 나타났습니다. 네, 책 17페이지로 돌아오시면 이제 특수유아 교육 관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시행은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유치원 과정의 의무교육과 장애 영아에 대한 무상교육 지원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과정은 이제 특수유아교육관련법에 따라서 의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 3세 미만의 장애 영아 교육은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라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일반 유아교육 기관에서도 특수유아의 입학을 허용해야 된다라는 의무를 부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유치원에서도 특수유아의 교육권을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특수유아는 일반 유아교육에서 교육 대상이 된다는 것을 법적, 제도적으로 공포한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일반 유아교육 현장에서 통합교육에 대한 당위성이 표명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특수유아를 위한 특수교육 개론에 대한 것들을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배웠지만 더 의무화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학부 시절, 제가 유아교육을 배웠을 당시에 이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되기 전이었지만 어쨌든 저희는 특수교육 학개론이 있었어요. 저희 학교도.
그래서 나 이제 추후에 이제 그 교수님이 다른 과목으로 만났을 때 그 교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결국 이렇게 유치원 과정에서 의무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한 발 앞서서 특수교육 개요로는 배우지 않았는가라는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치원 과정은 의무다. 특수유아교육은. 그리고 초중학교 과정도 역시 의무다. 일반 친구들은 일반 유아들은 유치원 교육 과정은 의무는 아니죠. 초등교육 과정은 의무지만,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까지 의무입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들은 유치원 과정, 초중교육 과정, 고등학교 과정까지 의무입니다. 그리고 영아기와 전공과 과정은 이 친구들이 원한다면 무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네, 1차 시는 여기까지 하고 바로 이어서 2차 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